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미웠단 마음을 어떻게 푸셨는지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용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서 힘들고 지친 시기에서 톡톡 사연을 들으면서 겨우 버텼던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지독한 악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한동안 시어머니를 정말 죽어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용서가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쉽사리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당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밤에 벌떡 깰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미운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지옥 속에 밀어넣는 일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죽도록 미우면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라고요. 말이 쉽죠. 나한테 해코지를 했던 사람, 눈만 마주쳐도 잡아먹을 듯이 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고 사랑까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말처럼 쉬운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 답답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나한테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갈무리한다 생각해 보려고요. 그럼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시어머니와 저의 지독한 악연은 당연히 결혼으로부터 시작됐겠죠. 사실 제가 살면서 어지간히 빡세다는 사람은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 일이 당연스러운 조건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역에서 꽤 큰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일을 도왔었고 제가 언젠가 크면 부모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물려받아야 할 거라 생각했었죠. 부모님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당연히 중간에 어른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일을 관두고 도망이라도 해야 하나요? 정말 돈도 안 받겠다고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못하겠다고 그래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잠깐이라도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를 보는 일도 참 힘들지만 아픈 사람은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짜증 섞인 얘기를 하루 종일 웃으면서 받아줘야 하고 간호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더군다나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답답한 병원에 있어야지 아픈 환자들 사이에서 생활을 해야지 여러모로 고충이 많은 일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노인들을 모시면서 짜증 한번 내본 적 없이 항상 웃는 낯으로 병원을 다니셨어요. 누구는 지역에서 거의 저희 요양원이 독식하다시피 하니 돈을 많이 버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힘든 일은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부모님을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어디 예수나 부처의 환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짜증 한 번을 안 내고 힘든 내색 한 번을 내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냐 하고요. 아픈 환자들이 가끔 무례한 말투로 부모님께 화를 내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제가 다 울컥할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 사연 있는 사람들이야. 너도 늙으면 저렇게 안 될 것 같니? 오래 살면 살수록 가슴에 품고 있는 한도 많아지는 법이거든. 마음도 아파 죽겠는데 몸은 더 예전 같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요양보호사가 원래 그런 일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돌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힘드셨어요 하고 달래주는 일 하고 있는 거야. 너 애기 때 자는 거 보면 그렇게 천사 같고 예뻤는데 엄마 지금은 어르신들 하루 종일 짜증내다가 그래도 속이 편안해지셨는지 인상 안 쓰고 고온히 주무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경외감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요. 또 저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서 저 일을 물려받고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잘 해내고 싶다 하는 나름의 보이지 않는 목표 같은 게 생기기도 했고요. 여튼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었네요.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어머니 병원에 나가 실습도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보기만 했을 땐 몰랐는데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살이 6kg가 쏙 빠졌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옮기는 것도 보통 힘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요. 또 막상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도 그 폭언을 듣고 가만히 서 있자면 내가 겨우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이 일을 했나 눈물이 쏙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가족이 그 일을 해봤으니까 좋은 점이 제 고충을 다 알아준다는 거? 어디 가서 나 이런 일로 고생했다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제가 어디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너 지금 되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옆에서 계속 다독여 주시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니까 저도 그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동호회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노래를 부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밴드 활동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작은 소모임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오디션까지 봐서 합격해서 들어간 곳이었죠.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더라고요. 사람들 얼굴이 좀 낯이 익다 했는데 보니까 저희 요양원에서도 공연 봉사를 한다고 몇 번 왔었던 팀이더라고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남한테 베풀 수 있다는 게 부모님을 봐서도 그렇고 참 멋있어 보여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동호회로 달려가서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그렇게 봉사도 다니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일하는 애가 스트레스도 봉사활동으로 푸냐면서 대단한 성인군자 납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웃어요. 사람들이 확실히 천성이라는 게 있나 봐요.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서 확실히 아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동아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참 좋아서 정이 가더라고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동호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혼자서 보육원이며 요양원이며 자기 혼자서 찾아가서 봉사를 했던 경험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이 요양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언제 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빈말인 줄 알았는데 저희 요양원에서 얼마나 행사를 하는데 그때 자기 연차를 쓰고 달려와서 열심히 일을 도왔었다니까요. 병원 직원들도 남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통에 병원 직원인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 사람이 그때 네가 말했던 동호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지? 사람이 보면 볼수록 친구기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일하니까 병원에 자기 부모 맡겨놓고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니까 사람 행동만 봐도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척하면 척이거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잘 좀 해봐봐. 괜히 창피해서 그런 사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어머니가 막 등을 떠밀더라고요. 너한테 관심 없었으면 연말에 자기 휴가까지 뺏었으면서 너 일하는 병원으로 쫓아와서 일을 돕고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어머니가 먼저 가서 이제 여기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둘이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라고 그렇게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말대로 그때 저한테 호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쭈뼛쭈뼛 나가니까 남편이 뜬금없이 영화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이 시간에 갑자기 어디로 영화를 보러 가나 했는데
저 그때 자동차 극장 처음 가봤어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영화는 안 보고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팝콘 나눠 먹으면서 둘이서 열심히 얘기를 했네요. 남편도 참 사연이 많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가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볼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하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예전에는 아들 고집하는 집안이 많았잖아요. 남편의 할머니도 그런 분이셨나 봐요. 본부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집안도 짱짱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몇 해 동안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죽어도 후사는 봐야겠다고 그렇게 어머님을 집으로 들이셨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첩이 본부인이 되겠어요? 첩은 첩일 뿐인 거죠. 남편은 그래도 아들이라고 집에서 어화둥둥 내 새끼다 하고 대우받으면서 자랐는데 정작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는 집에서 자기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으신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가와는 인연을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고요. 저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사연 들으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죄송해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이제 그 집에서 나오니까 이제서라도 잘하면 되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요양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나이만 봐도 예전이랑 달라요.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머님 아직 한창 남으셨죠? 있을 때 잘하면 되죠. 지난 일 후회해서 뭐 하겠냐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있을 때 잘하자는 얘기가 저도 같이 잘하는 얘기일 줄을요. 여튼 그 봉사활동 이후에도 남편은 종종 저희 요양원을 찾아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얘기로는 일을 도와준다는 건 핑계고 순전히 저랑 둘이서 데이트할 목적인 것 같다고 하셨지만요. 그렇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 뜻이 잘 맞아서 결혼 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아, 결혼 얘기에 앞서서요. 처음 인사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첫 인사를 갔을 때 다들 어떠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첫인상이 시집살이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잔뜩 긴장해서 갔었거든요. 가기 전날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서 뭘 하면 안 되는지, 밥상머리 예절은 뭘 지켜야 하는지, 괜히 잘하는 젓가락질 다시 한번 연습도 해보고요. 남편한테 미리 물어 어머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봤더니 평소에 요리하시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믹서기가 있었거든요. 왜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물론 다른 선물도 다 준비해가고 그래도 이거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큰맘 먹고 제가 할부도 없이 구매를 했어요. 뭐 미국에서 직구로 사야 하는 거라나요? 가격이 꽤나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첫인상을 제일 좋게 심어주는 방법은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선물 바리바리 안겨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사연을 쓰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들 시댁에 첫인사 가셨을 때 뭐 얻어먹으셨어요? 당연히 어머님 혼자 계시고 집에 인사를 가는 거니까 거한 상차림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어머님도 처음 만나는 자리고 그래도 손님 대접을 해주시겠거니 보통 그 정도 기대는 하고 찾아가지 않나요? 물론 다들 긴장돼서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른다고 하시겠지만요. 제가 하도 주변에 시집간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 못된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처음 인사간 자리에서 일부러 며느리가 못 먹는 음식을 내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텃세를 부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처음 인사간 자리에서 텃세 당한 걸로 따지면 저 따라올 사람 없을걸요. 전 처음 인사간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 중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았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두영 씨랑 만나고 있는 정희연이라고. 어머, 손님이 계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현관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에 솔직히 말해서 살짝 쫄았었는데 저를 힐끗 보시더니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식탁에서 어머님 손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머, 오늘 며느리 인사 오기로 한 거야. 말을 했으면 아까 갔지 하시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혹시 오늘 인사드리기로 한 걸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남편도 당황해서 아니라고 자기는 분명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뭐 밥 먹다가 일어나냐고 손님한테 앉아서 마저 먹고 가라고 그러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인사 온 자리인데 가뜩이나 불편한 자리에 식구도 아닌 사람까지 마주 앉아 있으니까 딱 죽을 맛이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최대한 싹싹해 보이려고 웃으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어머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도 이 상황이 머쓱한지 며느리 될 사람이 참 곱고 예쁘다고 칭찬을 하는데 이미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있는 식탁에다가 밥 2개만 새로 퍼서 올려주셨어요. 남편도 이 상황이 민망한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이제 보니 상도 진짜 집에서 먹는 반찬 그릇에 안 덜고 그냥 그대로 반찬통 그대로 열어놓으셨더라고요. 분명 오늘 인사를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음식을 따로 준비하실 시간이 없으셨던 건가? 아니면 하다못해 손님이랑 중요한 약속이 있으셨다고 하셔도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만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그 손님이 이제 가보겠다고 하시는 거 어머님이 꾸역꾸역 앉히셔서 같이 둘러앉아 과일까지 먹었다니까요. 이제 생각하면 그분은 무슨 죄인가 싶어요. 뭐 아마 며느리 기강 잡는데 이용당하신 분이시겠죠. 저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요리하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서요.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인데 이게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부럽다, 부러워. 이거 갖고 홈쇼핑에서 선전 엄청 하던데. 우리 며느리 벌써부터 어머님한테 점수 따려고 이렇게 뇌물까지 준비해오고. 아유,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해서 시집살이는 어떻게 시키나 몰라. 그분도 그냥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칭찬을 해주신 걸 텐데 어머님은 제가 가져온 선물을 힐끗 보시더니 집에 믹서기 많은데 뭐하러 헛돈을 쓰냐고 혼잣말을 하시고 선물을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 손님까지 민망해져서 믹서기 그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왜 말을 꼭 그렇게 하냐고 그러시고 이제는 도저히 그 분위기를 못 참으시겠는지 급한 약속이 생각났다면서 먼저 가보시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얼른 벌떡 일어나서 조심히 가시라고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를 하고요. 아, 이거 가져가. 난 필요 없어. 자네 써. 그리고서는 가는 분을 붙잡고 제가 드린 선물을 고스란히 그분 손에 쥐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고 오셨던 그 손님이 정말 그 물건이 필요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선물을 주셨어도 꼭 제가 보는 앞에서 주셨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쩐지 좀 억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머님과의 악연 어떻게 보면 첫인사 때부터 시작됐던 거였네요. 지 팔자 지가 꼬는 거라고 저 그 말을 시집가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되네요. 그때는 제가 제 팔자 열심히 새끼줄 꼬듯이 꼬는 줄도 모르고 그래 어머님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해주고 자빠졌었어요. 기가 막히죠. 인사를 마치고 남편이랑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입술을 꾹 깨물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누구는 며느리가 무슨 100년 손님인 것 마냥 귀하게 대접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나는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구나 싶고요. 남편도 솔직히 창피했겠죠. 나름 집에서 처음 인사를 시킨다고 데려고 갔고 그리고 저희 집은 종종 찾아왔었지만 결혼할 사이가 되기 전에도 얼마나 잘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희 집에서 받은 대접이랑 비교를 하면 오늘 제가 받은 대접이 얼마나 푸대접이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려는 저를 붙잡고 정말 싹싹 빌다시피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옛날 분이어서 그렇다고요.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저러시네. 오늘 선물 다른 사람 줘버린 거 너무 속상하지. 내가 그거 똑같은 거 다시 하나 사서 어머니 사드릴게.
우리 어머니가 괜히 남한테 생색내는 거 좋아하시는 성격이라 그래.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것도 받았다 하고 남들한테 괜히 생색을 내고 싶으니까 당신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준 거야. 나쁜 뜻으로 그러셨을 리 절대 없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인사하느라 긴장도 많이 하고 고생했을 텐데 속상한 채로 돌아가게 하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응?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루 종일 뭔가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데 또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어머님이 나름 내가 괜찮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을 하려고 저렇게 손님까지 불러 앉혀놓고 계셨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생각해보면 아주 멍청한 생각이 따로 없죠. 여튼 그날 일은 남편이 중간에서 잘 얘기를 해준 덕분에 크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남편도 공범이었죠. 그때 이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애초에 제 인생을 좀먹는 이런 결혼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랑이 뭐라고요. 그렇게 이빨린 소리를 하면서 제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려서 그 교활하고 악랄한 수작에 제가 깜빡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그렇게 중간에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사람 속을 한 번 더 긁어놓는 남편이 더 미울 때가 많네요. 어머님 신술의 진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분가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결혼을 하자마자 많이 싸웠어요. 전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제 결혼 생활 선택지에 없는 얘기였거든요. 은연중에 난 친정도 시댁도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남편이랑 사귀던 때부터 꾸준하게 어필을 해왔었고,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던 남편이 당연히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제 생각하면 남편도 아주 한통속이 따로 없다니까요. 시어머니 심술은 하늘이 내린다고 이 얘기를 톡톡 사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꼭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니까요. 저랑 어머님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결혼을 하고 난 직후였던 것 같아요. 분가 문제 때문에요. 당연히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조차 없었던 저는 당연히 신혼집까지 다 계약해 놓고 나서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이 인테리어만 끝나고 나서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알아보러 다니는 도중에 어머님이 맨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같이 보러 가자 그렇게 시작을 하셨죠. 전 우리가 살 집인데 왜 어머님이 인테리어를 보시려고 하시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성화를 부리시기에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러면 그러셔라 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사사건건 저희 신혼집에 참견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별로네, 저건 별로네. 근데 또 별로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머님이 같이 사시는 걸 은근히 전제로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대리석으로 해놨다가 괜히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아유, 난 관절이 약해서 돌바닥에서는 못 지낸다. 거기다가 돌바닥으로 하면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머님, 저희는 이 바닥이 세련된 것 같아서 이미 다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자 대뜸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모시고 살 생각이 아니었냐면서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당연히 펄쩍 뛰었죠. 너네 둘이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시어머니도 안 모시고 나가서 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이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랍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었냐고요.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남편이랑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내용이구나 싶어서 순간 머리가 어질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어머님이 빤히 저희 얘기를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서 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그랬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혼자서 상의하고 혼자서 결정하냐고요. 오늘 인테리어 보러 갔다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을 줄 아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길게도 아니고 한 1년만 어머님 좀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저 진짜 그 얘기 듣고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난 그렇게 못한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이 집에 시집 온 줄 아냐? 우리 부모님도 다 분가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 인테리어 볼 때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기가 어머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나가니까 문 앞에 계시던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며 등을 돌리시는 게 문 앞에 서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분가 문제를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싸우고 있으면 솔직히 결혼 전에 모시고 살아라 얘기를 했어도 의견 처리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요? 제가 너무 해맑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머님에게는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오늘 친정에서 하루 자고 내일 바로 요양원으로 출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집에 남아있는 남편한테는 문자로 오늘 집에서 어머님한테 얘기 똑바로 잘하라고 친정에서 시간 보내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친정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당연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밤중에 친정집으로 달려오니까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죠.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울며 불며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무래도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다고요. 남편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 얘기를 한다. 결혼 전에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모시고 살겠다고 상의를 한 모양이다 하니까 엄마랑 아빠도 깜짝 놀라시면서 일단 저한테는 방에서 마음 좀 진정하고 있으라고 그러시고 방에 들어가서 두 분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죠.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지금 이렇게 친정에 돌아와서 방에서 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그래요. 한참을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던 부모님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통화도 해봤는데 모시고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가 이번에는 잠깐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사이에 더 좋은 신혼집이 있으면 부모님이 보태서 이사도 시켜줄 테니까 딱 1년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가할 때도 뒷말 안 나오고 서로 얼굴 붉힐 일 더 만들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내가 네 마음 알지 왜 몰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알지. 그래도 길게도 아니고 딱 1년이라잖니. 그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이혼시키겠다고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했다. 사돈도 1년만 그렇게 같이 사는 거 알겠다고 하신 모양이고 결혼이란 게 원래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좋겠지만 더러워도 참고 살고 양보해야 할 것도 있는 법이니까. 엄마가 약속할게. 너 그렇게 딱 1년만 지나고도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그땐 엄마가 데리고 나갈게. 남편도 그 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딱 한 분만 양보를 하시면 모두가 행복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저나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들들 볶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하는지 홀어머니가 무슨 벼슬이라고요. 그땐 제가 용기가 너무 없었던 거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시까지 다 올려놓은 마당에 신혼집 분가 문제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달고 살기엔 제가 너무 깡이 없었나 봐요.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시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분가 얘기는 물 건너갔고 신혼집은 어차피 제 이름으로 계약해 놓은 거라 인테리어 비용만 남편이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고 집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어차피 용기가 없어서 이혼도 못하는 마당에 거기서 계속 버팅기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딱 1년만 참고 산다는 마음으로 버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라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에 내 뜻대로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티고 우기는 것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걸요. 다음 날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열이 받았다가 이해가 됐다가
무슨 조울증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기분을 꾹 참아가면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직 남편은 퇴근 전이더라고요.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저도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어색했을 거예요. TV를 보시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잠깐 얘기를 하자면서 거실로 불러 앉히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요. 너랑 상의가 제대로 안 된 줄 모르고 내 고집 때문에 결국 너 시집살이를 시키게 됐구나. 1년만 잘 지내보자. 최소한 그런 얘기라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실 정도의 위인이었으면 애초에 마음 편하게 저희 독립시켜 주셨겠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시어머니 첫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이중적이냐고요. 제가 그 얘기에 너무 기가 막히고 뭐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서 벙쪄가지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한테 따박따박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정말 잘못 들은 줄 알고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되물었다니까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고요. 넌 요양원에서 일한다는 애가 왜 그렇게 이중적이냐고. 밖에 나가서 병든 노인들 수발 드는 건 괜찮고 집에서 내시중 드는 건 뭐가 하기 싫어 죽을 것 같냐? 왜? 요양원은 그렇게 수발 들어주면 돈이라도 주는데 난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싫어? 그럼 내가 뭐 며느리 나 모시고 사는 거 고마워서 매달 월급이라도 줘야 네 속이 후련하겠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어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어머니 듣는 앞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를 않나. 지 시어머니가 밖에서 듣고 있는데도 들으라는 듯이 화를 내질 않나. 내가 너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하도 우리 아들이 결혼시켜달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거지. 예, 나도 너 싫어. 오히려 네가 나가서 분가 안 하겠다고 모시고 살겠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내가 인테리어 보러 다니면서 그렇게 눈치를 줬으면 알아서 분가 안 하겠다 취소를 했어야지. 끝까지 자기 친정까지 가서는. 사과를 바란 제가 등신이었던 거죠. 그때 그 상황을 제가 글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지경이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눈이 뒤집혀서 화를 내시는데 말문이 턱 막히고 사람이 살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면 말문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제 말문이 턱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화를 내도 모자랄 판이다. 제가 지금 이 집안에서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 상황이 너무 피곤해서 남편 대충 앉혀놓고 그런 거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1년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뒤로 또 더 당황한 일이 펼쳐집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한테 정말 눈을 뒤집고 화를 내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뭐가 울컥하셨는지 대뜸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엉엉 우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울고 싶은 게 누군데 그냥 그 모든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아무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외로워서 같이 살자고 한 게 그렇게 주책이었나 보다. 나는 그냥 너네가 곁에서 살고 있는 모습만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랬던 것을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벌써부터 눈치를 주니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얼굴 맞대고 살아. 이제 막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고 거기에는 얼굴을 감싸주고 우시는 어머님과 황당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가 있을 뿐이었죠.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정 그런 남편한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나 어머님한테 한마디도 드린 적 없다 하니까
남편이 상황을 중지시키고 저한테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 안에 들어오니까 억울한 게 올라와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데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맹세코 어머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안답니다.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안 되시면 저러는 거 내가 하루 이틀 받겠어. 당신 오해 안 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지. 1년 동안만 어머님 모시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 나 절대 어머님한테 당신이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거 오해 안 할 테니까 저런 상황 생기면 그냥 당신이 대충 둘러대고 피해버려. 나라고 저런 상황 없었을 것 같아?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냥 상대해드리질 마라.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아들도 감당 못하는 어머니를 며느리라고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결혼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격을 꽁꽁 숨겨놓고 있었다는 게 더 분하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님과 끔찍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봤는진 몰라도 전 어머님을 아주 정확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남한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들 앞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집에 와서 자기가 하대해도 되는 것 같은 며느리한테는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남편 말대로 피하는 게 상책이기에 어떻게든 어머님과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집안에 살면서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머님은 툭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괴롭히셨고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항상 저에게 살가운 척 너 같은 며느리가 없다는 둥 우리 셋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앞으로도 세 식구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가슴 철렁한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했죠. 뭐 제대로 여행 한번 다녀온 적이 없다 그러시기에 셋이서 여행도 다녀왔었고 시댁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매번 노력을 하는 건 저였고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짝사랑도 정도껏 해야죠. 1년 후에 분가를 해야 하니 그 전까지는 저도 며느리 역할을 다 하고 분가할 때 어머님한테 다른 소리 안 나오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참고 버텼던 건데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꼬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 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기약 없는 약속만 기다리면서 바짝 말라가기만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양보호사의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병원으로 출근해서 온통 아픈 노인들 틈에 둘러싸여가지고 일을 한다고 고생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라 집으로 다시 출근을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새치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미안하다, 자기가 중간에서 노력하겠다 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 어머님을 저한테 떠맡기고 자기는 가족 역할에서 쏙하니 발을 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이 미친 집안의 식구들은 기어이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게 하더라고요.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친정을 몇 번을 찾아가고 친정에서도 네가 힘들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도 예상했던 결과였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머님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던 저희 부부는 결국 제대로 된 신혼생활 한번 즐겨보지 못하고 어머님 때문에 혼인신고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데 끝까지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노력할 의지도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궁시렁거리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화를 낼 가치도 없다는 걸 느끼고 전 그 집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너무 최악의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탓이었을까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혼에 그렇게 학을 떼고 나왔으니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일랑은 추호도 없었고 한동안은 일에만 매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만 같고 억울한 마음에 발길질을 하면서 자다가 깬 적도 몇 번이에요.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요양원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가면서 일에 몰두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헤어진 남편과는 전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기에 그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인연이 끊겼다고 생각하고 살 때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딘가 익숙한 번호, 전 남편이었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냐는 연락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레서요? 아니요. 대체 또 무슨 일로 내 인생에 참견할까 싶어서요. 갑작스러웠을 텐데 미안해. 염치 없는 일인 건 알지만 당신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저희 집 근처의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당신이랑은 이제 마주보고 밥 한 끼도 같이 먹고 싶지 않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해서 사람 속을 또 뒤집어 놓을까 했었는데 남편 입을 통해 전해 듣게 된 시댁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업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전 시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답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 직전에도 본인이 방금 했던 말도 깜빡깜빡하고 저에게 성질을 버럭내는 모습이 있어서 정 그저 못된 노인네의 심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마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었나 봐요. 이혼을 하고 제가 집을 나간 후로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인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그렇게 남편이 혼자 벌어서 간병인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 벌어도 도저히 매일같이 간병인을 쓸 여력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본인이 집에서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요. 알아보니 저희 요양원이 시설도 괜찮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저희 요양원에 어머님을 좀 맡길 수 있겠냐 조심스럽게 여쭤보더라고요. 헤어진 전 마누라한테 자기 어머니를 값싸게 맡기고 싶어 연락을 했다는 게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붙잡고 전 남편이 정말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정신도 돌아오고 아직은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하겠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와라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마음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공짜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환자를 가려받지 말자는 직업정신을 발휘한 마음이 반이었고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저 노인네한테 복수를 하겠냐 억하심정도 반이었습니다. 순전히 좋은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오갈 데 없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 나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냐 싶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동정심도 조금 있었고요. 그렇게 전 시모를 저희 요양원에 모시기로 얘기를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 전 시모는 제가 담당해서 케어를 하겠다고요. 제가 시댁에서 워낙 고생한 것을 알고 있으니 부모님도 괜찮냐며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치매 노인이 더 이상 나랑 씨름할 기운이나 남아있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왔어요. 간단한 입원 절차를 마치고 몇 년 만에 그 얼굴을 마주하는데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스쳐가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 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억울함, 내 결혼 생활을 망친 장본인이 코앞에 있는 제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아이같이 해맑은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다시 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싸늘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부모님께 전 남편은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도망치듯이 병원을 빠져나가고 전 휠체어를 꼭 쥐고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머님, 이제 기억도 못 하시네요. 저한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돈 받고 이런 일 하면서 나 모시는 건 그렇게 싫으냐고. 어머님은 어쩜 어머님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받고 계시네요.
이제 제가 돈 받고 어머님 모시게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니까 속이 참 편하시겠어요. 당장이라도 이 휠체어를 어디론가 확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휠체어 손잡이를 꾹 잡고 화를 눌러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니 제 얘기에 고개를 천천히 뒤로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정신이 잠깐 돌아오신 모양이에요. 해맑게 웃고 있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공포감에 휩싸인 것 같은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뛰쳐나갈 기세로 너는 하며 손가락질을 하시더니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죽어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긴 한가 보구나 싶더라고요. 왜요? 이제 기억나시나 봐요. 어머님,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는지. 잘 계셨죠? 이젠 제 차례네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얘기에 소리를 지르고 휠체어에서 뛰어내리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본인이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긴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휠체어에서 떨어진 채로 어떻게든지 저한테 멀어지려고 바닥을 기어다니시면서 난리를 치셨으니까요. 병원 사람들 눈에는 치매 걸린 노인이 난동을 피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괴롭힌 사람과 전 알고 있죠. 이게 요양원에 있는 내내 끝나지 않을 업보라는 것을요. 복수는 정말 손쉬웠습니다. 전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본인이 한 짓을 떠올리고 난동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될 뿐이었거든요. 병원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환자가 들어왔냐고 혀를 끌끌 찼지만 정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하다 못해 묵은 체증이 다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하고 부를 때마다 본인이 잘못했던 일이 떠오르는지 저를 붙잡고 엉엉 울다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화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과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미안할 줄 알았으면 그땐 왜 나한테 그랬냐고요. 그날도 어머님이 한바탕 난동을 피우고 자기는 이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제가 잠깐 간호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고 문을 두들기고 있다가 간호사들한테 끌려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약을 챙겨드리고 겨우 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잠결에 어머님이 옆에 놓여진 베개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 데려가면 안 돼요. 아들 없으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약 때문에 잠에서 깨지도 못하면서 엉엉 울며 그 잠꼬대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래 살면 살수록 가슴에 품고 있는 한도 많아지는 법이라고요. 첩으로 살면서 아들 없이는 집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 노인의 불쌍한 과거가 어쩐지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인 내가 아들을 뺏어가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나를 세우고 달려들었던 걸까. 누워있는 이 노인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에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웃기는 일일 수도 있고 지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이나 해주는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 천성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요. 누워서 엉엉 울고 있는 어머님을 보면서 이제는 이 불쌍한 노인을 미워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용서하게 됐어요. 평생 제가 본인을 미워할 거라고 예상했던 어머님에게 이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사랑해버리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싶네요. 어머님은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더 계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어머님이 세상을 뜨시기 전에 정신이 잠깐 돌아오신 순간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이었는지 그 순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는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지조차 않는 지금 혹시라도 제 마음에 남아있을 응어리를 정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이번 생에는 어머님과 원수지간이었으니 다음에는 좀 더 화목한 사이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미움도 증오도
이 사연 속에 갈무리해 봅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점점 달라지는 게 너무 많고 고려해야 하는 게 많아지네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이고 작은 개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고작 6개월에 결혼 얘기냐 하시겠지만 저도 그도 같은 지역에서 자취를 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매일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속도도 빨라졌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헤어질 고비가 한 번 있었거든요. 지인이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땐 그냥 제가 일하는 카페에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절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고, 직업도 외모도 평범한 편이지만 성격만큼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거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 집이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재료가로 소문난 집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산 토박이시고 마당발이신데다 큰 은행 조합장까지 지내신 분이었죠. 동네에서 누구누구 아들이 제 남자친구라고 말하면 다들 어머 그래요? 하면서 눈이 둥그레질 정도의 수준이라니까요. 반면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아직 노후 대비도 하지 못하셔서 저와 제 남동생이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지금에야 저희 남매가 부지런히 벌고 벌어서 생활비라도 보태드리니 형편이 이 정도인 거지, 예전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급식은 다 무료로 먹었고요. 남들 다니는 학원 한 번 다닌 적이 없었죠. 그저 어디서 남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 주워다가 지우개로 벅벅 지운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전부였죠.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름 뼈 빠지게 청소일도 하시고 버스 운전기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상하게 집은 항상 가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저도 기껏 아르바이트나 해서 번 작은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아무튼 남자친구의 집이 너무도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연애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자기도 평소에 느꼈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심각하게 안 좋아. 분명 자기 부모님께서도 반대하실 거고 나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나랑 헤어지고 싶단 얘기야? 그건 말도 안 돼. 차라리 내가 싫어진 부분이 있다거나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했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러면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물러날게. 다른 남자 무슨 다른 남자.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걸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그래. 난 내 주제를 알고 있어. 우리 집 형편에 자기랑 결혼까지는 내 욕심이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걸 내가 잘 안단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 처지가 어때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잘 알아. 특히 우리 엄마 절대 집안 형편 가지고 왈가왈부하실 분 아니셔.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이유라면 이제 그만 얘기해. 앞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 정말 화낼 거야. 남자친구와 저는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적인 것이나 취향적인 것들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술, 담배 이런 거 하는 여자 딱 질색인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카페일 맞추고서 하는 취미라곤 독서하거나 집에서 소소하게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든다고 했어요. 외적으로도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만났던 여자 중에 제일 예쁘대요. 그런데 걸리는 건 단 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양가 집안의 경제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라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말도 못 꺼내게 하니 저도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사실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지금의 남자친구가 알면 절대 큰일 나는 비밀인데
예전에 결혼을 할 뻔한 남자가 한 명 있긴 했었거든요. 날도 잡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결국 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헤어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남자친구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바짓가랑이라도 꼭 붙들고 결혼까지 골인해야 하는 건 맞아요. 예전 남자친구와는 정말 그놈의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헤어졌거든요. 이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와 경제적인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하거나 덜 한 것도 없이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힘들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았죠. 그 사람도 당시엔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결혼은 망설여지곤 했었죠. 제 나이가 아직 20대 초중반으로 어리기도 했었고 사실 둘 다 아직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고 부모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결혼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 남친은 나이가 39살이어서 그런지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너 자꾸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내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아, 너도 결국엔 그저 그런 여자애들이랑 똑같구나. 사랑한다면서 조건 앞에서 무너지는 속물이었어. 정말 실망이다. 따지고 보면 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크기가 고만고만했던 거지. 안 그래?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날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그래, 해 결혼. 까짓 거 하면 되잖아. 우유부단한 저는 결국 남자친구가 조르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본 친구들은 모두 제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를 했었죠. 너 정말 그 오빠랑 결혼까지 할 거야? 나 진짜 그 오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없어야 될 것 많고 있어야 될 것 하나도 없잖아. 나이 많지, 빚 많지, 딸린 식구 많지. 저번에 보니까 뱃살도 많아 보이더라. 거기에 비하면 모아둔 돈 없어, 머리숱 없어. 가끔 너랑 싸울 때 얘기 들어보면 소갈머리도 없는 것 같아. 삐지기나 잘 삐지고. 남자가 사사건건 예민하게 따지는 게 네가 진짜 내 동생이면 쌍수 들고 말렸을 거야. 이 결혼 결사 반대라고. 맞아.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낫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진짜 남이면 이런 말도 안 해. 너 결혼 준비하는 것만 봐도 앞날이 어떨지 훤히 보여서 그래. 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전 남친과의 결혼을 말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3년간 만났었고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모든 것을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어 내는 결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식 비용에서부터 신혼여행 비용까지. 그런데 문제는 전 남친은 지나치리만큼 과하게 모든 걸 반반으로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였어요. 오빠 예식장에서 전화 왔는데 패백상 차림 비용은 미리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오빠가 반만 입금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내가 입금할 거라고 했다면서? 제일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했어. 내일 모레까지만 입금하면 된대. 아니, 아무리 반반씩 내서 결혼을 하기로 해도 그렇지. 이런 건 돈도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오빠가 다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식장에서 전화 왔는데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거기서도 엄청 민망해하면서 전화하시더라고. 야, 네 말대로 얼마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 돈 그냥 입금하면 될걸. 뭐 이렇게 열불을 내면서 전화를 해서 따져. 알았어. 내가 내일 나머지 입금할게. 됐지?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돈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전 남친이 남들 앞에서 대놓고 무자르듯 절반으로 딱 갈라서 저에게 비용을 요구하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던지요. 지금껏 그동안 수많은 커플들의 결혼식을 봐온 사람들이 저를 어떤 눈초리로 볼지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런 남자와 저런 결혼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이건 정말 창피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했었는데요. 세상에 남자친구는 무려 결혼 반지를 맞추는 비용도 반반으로 내자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결혼 반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비용을 나눠서 내자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결혼 반지 반반으로 하자는 게 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입이 나와 있는 거야? 그 반지 사는데 내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누가 그 돈이 아깝대? 반지를 반반 내자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분명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껴주는 반지를 껴보기는커녕
나는 내 반지를 내 돈으로 사서 끼고 식장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야 돼? 생각을 좀 바꿔봐. 나는 네 반지를, 너는 내 반지를 사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각자 반지를 각자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어. 내 말이 틀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도 서로 경제 상황 뻔히 알고 결혼까지 결심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저한테 쓰는 돈은 정확히 반반, 아니 어쩔 때는 반도 안 쓰려고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이 본인 집 식구들에게는 어찌나 마음 넓고 좋은 사람이던지요. 결혼 준비를 할 적에 전 남친 부모님이 그래도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면 좋겠다고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은 그 3천만 원을 극구 사양하고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엄마, 난 내 힘으로 벌어서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 부모님 지원은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그 돈은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셔. 나중에 요긴하게 쓸 일 있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가 공평하게 비용을 반반 부담해서 결혼식 준비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에서 3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지원해버리면 저쪽 집에서 엄청 부담스러워할 거야. 전 월세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전세로 구해보려고 대출도 알아보고 부동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그렇게 태평한 자세로 주신다는 돈을 거절하는 남친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지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것 좀 받으면 어때서 대출 받으면 그것도 이자가 얼만데요. 게다가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다 돈이잖아요. 예식장도 계약금 쪼로 얼마를 입금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마찬가지. 신혼 살림살이 사는 것도 하나하나 다 새로 사야 하니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때 전 남친은 돈 얘기만 나오면 정말 예민 그 자체였거든요. 가전제품은 언제 가서 볼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매장에서 한꺼번에 사면 가격 혜택이 더 좋대. 넌 얘가 요즘 보면 돈 쓸 궁리밖에 안 하는 여자 같아. 뭐 그렇게 살 게 많냐? 뭐? 내가 무슨 돈을 썼다고 그래. 웃긴다. 그럼 세탁기, 밥솥 이런 거 안 살 거야? 그런 건 당연히 사야 하는 필수품인데 내가 무슨 엄청난 사치라도 부린 듯이 말을 해? 아, 아니 내 말은 그거 뭐 그냥 네 자취방에서 쓰던 거 일단 가져와서 써도 되는 거고 요새는 중고도 깨끗한 거 많다던데 무턱대고 비싼 브랜드로 새 것만 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게 다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연예인들 써서 광고하고 그러느라 제품값을 올리는 비용인 거야. 사치품이라고. 여자들도 그게 딱히 성능이 좋아서라기보단 친구들한테 나 TV는 어디 걸 샀네, 세탁기는 어디 브랜드 샀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우리 당분간 데이트 비용도 좀 줄여야겠어. 나 이번 달에 월급 받을 때까지 돈이 아예 없어. 당분간 좀 아껴 쓰자. 알았지? 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분명 자기네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용돈을 두둑히 드린 것도 알고 있고 동생들한테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배달 음식도 시켜주고 사달라는 건 망설임 없이 다 사주는 거 뻔히 아는데도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덮어놓고 아끼자고만 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전 이제 앞으로는 우리 둘 어쩌면 낳게 될 아이까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을 위해 같이 한 푼이라도 더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빠는 제가 희생하고 덜 쓴 돈을 모으고 모아서 본인 집에만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는 전 남친과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결혼 준비해서부터 그렇게 돈돈거리는데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더 늦기 전에 헤어지자. 미안해. 너 후회 안 할 거지? 나도 한 번 결정하면 두 번 번복 안 하는 남자야.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헤어져. 근데 분명히 하자. 네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모든 취소 비용은 너가 다 내. 알겠지? 그렇게 저는 엄청난 위약금까지 혼자 떠안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게 오로지 돈, 그러니까 남자친구네 집안이 엄청난 재력가이기 때문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부담돼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까지 했던 저인걸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전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제가 원하는 거라면 얼마가 들어가도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자기, 우리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 난 신혼여행도 신혼여행이지만 왜 결혼식 전에 찍는 스냅 사진 있잖아. 그거 해외 나가서도 한 번씩 찍어보고 싶어. 외국 배우들처럼. 자기랑 나랑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길거리도 걷고 그러는 걸 사진 작가가 따라다니면서 찍어주는 거야.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좋아. 그러려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게 배경이 예쁜 도시여야겠네. 내가 지금까지 가본 데 중에서는 프랑스 파리나 체코 같은 데가 정말 좋더라고.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정말? 나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어. 너무 좋아. 고마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그뿐만 아니었어요. 전 남친은요, 저한테 프로포즈도 안 했거든요. 그냥 어디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대뜸 이제 밖에서 사 먹는 밥 지겹다. 올해 안에는 결혼해서 집밥 해 먹자. 내가 살면서 잘해줄게. 이렇게 툭 던진 게 프로포즈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는요, 정말 놀랄만치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제게 선사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던 카페에 출근을 한 날이었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게의 불이 다 캄캄하게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분명 오전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한참 불을 밝히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요. 의아한 생각을 하며 가게에 들어갔더니 벼랑간 음악과 함께 어떤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 있죠? 바로 남자친구와 제가 지금까지 데이트를 하며 찍었던 사진들이나 주고받았던 선물, 편지 같은 것들을 모아서 프로포즈 영상으로 만든 거였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서 있던 저에게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프로포즈를 해줬죠. 나랑 결혼해줄래? 다이아 알이 박혀있는 반지를 열어 보여주고 또 제 손에 끼워주는데 저도 모르게 와락 남자친구에게 안겨서 오열을 하고 말았다니까요. 그렇게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겠다.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참이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남자친구는 벌써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열렬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남자친구는 이제는 시부모님이 될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이제 슬슬 우리 부모님께도 첫인사 드리러 가야지. 이번 주 토요일 점심 어때? 마침 부모님이 그날 아침 일찍 골프 연습만 다녀오시고 다른 일정은 없다고 하셨거든. 어머님께 내 얘기 어느 정도 드렸어? 우리 집안, 자기네 집안보다 많이 기운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래도 대충 말씀드리긴 했어. 내가 먼저 말씀드리기도 전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 그랬더니 뭘 하셔?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지. 나 만나 보시겠대? 그럼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니까 데리고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하셨는걸? 이번 주 토요일도 엄마가 그날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신 거야. 정말? 그럼 그날 첫인사 드리는 걸로 하자. 나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고 떨려. 그날 뭐 입지? 화장은 또 어떻게 하고? 안 되겠다. 오전에 미용실이라도 예약해야겠어. 생각만 해도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 집안 형편은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토요일 점심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머리도 단정하게 드라이를 했고요. 화장도 최대한 참해 보이게 했어요. 왜 상견례에 가기만 해도 무조건 통과할 것 같은 외모라는 연예인들 있죠? 그 연예인들 사진을 죄다 모아서 연구를 해가며 열심히 치장을 했죠. 선물도 정말 공들여서 골랐어요. 화려한 꽃다발을 살까,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바구니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준비한 건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제가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쿠키 세트였어요.
어차피 제 사정도 다 아실 텐데 꽃이나 비싼 과일을 사가면 왠지 없는 형편에 허영만 가득한 애라고 보실 것 같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제 형편에 맞게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아서 직접 만든 선물이 낫겠다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식사 끝나면 다 같이 차도 한잔 할 텐데 그때 곁들일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한 것도 있었죠.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네 집 앞에 도착해서 내렸는데요. 와, 전 정말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싶더라니까요. 집이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한지 들어가기도 전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구경을 처음 온 시골집 마냥 한없이 큰 저택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게 되는 거 있죠. 우와, 여기가 자기 집이야? 나 이런 집 TV에서나 봤는데 평생 내가 직접 들어가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진짜 궁전 같다. 아, 참, 궁전? 너무 과찬인 거 아니야? 겉보기엔 이래도 들어가면 막상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얼른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대문도 있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인종 누르고 남자친구가 저희 왔어요 라고 하자 자동으로 문이 삑 하고 열리더라고요. 이 집을 들어가 예비 시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설레고 기대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죠. 어서들 와. 시간 딱 맞춰서 왔네. 엄마, 우리 왔어. 아빠, 여기 인사드릴게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아유, 듣던 대로 예쁘장하게 생겼네. 나도 반가워요. 미미, 너도 오빠 여자친구한테 인사해. 들어설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앙증맞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미미인가 보더라고요. 두 분도 강아지도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뭔가 엄청 귀티가 흐르고 말투나 억양에서 교양도 넘치시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미미한테까지 긴장되는 첫 인사를 마치고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저 어머님 약소하지만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선물로 뭘 가지고 오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정성이 담긴 걸로 마련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부끄럽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디저트구만. 마침 이 사람이 그렇게 단 군것질을 좋아해요. 내가 건강 생각해서 좀 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따가 식사 마치고 다 같이 맛을 봅시다. 그러네요. 수제 쿠키라 더 맛있겠네. 아주머니, 이거 이따가 디저트 준비할 때 같이 내주실래요? 음식은 다 차렸죠? 자자, 이러고들 있지 말고 다들 시장할 텐데 밥부터 먹읍시다. 아가씨 한식 괜찮죠? 저희 아주머니들이 한식에 일가견들이 있으셔서 그걸로 준비해봤어요. 먼저 손부터 씻고 올래요? 그렇게 다들 식탁으로 가고 저는 손만 좀 씻고 가려는데 글쎄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화장실 찾기도 엄청 어려운 거 있죠? 괜히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더니 다행히 일하는 아주머님 한 분이 화장실로 안내를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풍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가씨 직업이 뭐라고 했더라? 시내에 있는 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 맞아요. 어머님, 벌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5년 넘게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까지 관리하는 점장을 맡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요즘 사람들 중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뭘 해내는 사람이 없는데 참 훌륭하네요. 그럼 나중에 본인 카페도 하나 차릴 생각이에요? 그럼 정말 좋겠긴 한데 카페 창업하는데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언젠간 제 가게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꿈은 좀 크게 가지면 좋은데 부모님께 어떻게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하면 어때요?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면 좋잖아. 아, 그러기엔 저희 집 형편이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다 알면서 왜 은근히 그런 걸 물어봐. 그리고 얘 카페는 나중에 내가 멋지게 하나 차려주기로 했어. 이제 든든한 서방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치, 자기야? 제 대답과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낯빛은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얘 카페를 차려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설레발친다고 덥석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겪어봐서 알겠지만 사장 노릇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아가씨 입으로 카페 창업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큰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얘가 괜히 큰소리 친다고 덥석 받아들이고 정말 카페를 차려주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니. 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사랑만으로도 참 과분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그건 그렇고 자녀 계획들은 다들 세운 거지?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서 문제라던데. 너희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니? 저희도 당장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보단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고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몸 회복도 빠르고 아이 돌보기도 수월하지. 혹시 신혼생활 즐기겠다는 건 핑계고 다른 이유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 정말 건강해요, 어머님. 3일 밤을 꼴딱 새도 쌩쌩한걸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아직 좀 어려우셔서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당분간은 생활비를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당장 일을 쉴 수가 없어요. 친정 아버지와 엄마 벌이가 좀 안정될 때까지만 아이를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꽝 소리가 나게 거세게 집어 던지듯이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흥분한 듯 마구 화를 내려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막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화를 내시지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가씨가 한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니는 직장, 나중에 본인 가게를 차릴 정도로 벌이가 좋거나 비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니란 소리죠? 친정집, 결혼하고서도 다달이 생활비를 드려야 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딸 시집 보낼 때 혼수나 예단을 해서 보내실 돈은 좀 있으신 걸까요? 그것도 없으시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가씨는 지금 맨몸뚱이로 아무런 준비 하나 없이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시집 오겠다는 거네요. 결혼할 준비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그렇다면 아가씨는 지금 결혼을 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내 생각이 틀렸나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저의 나쁜 조건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시는데 꼭 길고 가느다란 바늘로 제 몸의 아픈 곳만 골라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솔직히 네, 아가씨 조건 알고 있었죠. 그래도 얘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길래 그래, 너무 조건 하는 것도 교양 없어 보이겠지. 어지간한 아가씨면 그냥 허락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집에 초대까지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너무 처지는 조건 아닌가요? 아가씨 말을 들을수록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였네요. 예, 난 너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조건 맞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품 좋고 인물 좋은 아가씨들 많을 텐데 꼭 이 아가씨랑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니? 너 막상 결혼하고 살아봐. 살다 보면 왜 어른들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갈 거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듣다가 결국 저는 크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모자라는 제 조건들을 면전에 대고 읊어가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수 없다고 하시는데 서럽고 제 처지가 너무도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 우는 걸 본 남자친구는 참을 수 없었는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얘 우는 거 안 보여? 그만 얘기해. 우리 오늘은 이만 갈게. 더 이상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아빠,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또 다시 얘기 나눠요. 글쎄다.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쩌지?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저것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어른이 뭐라고 했다고 다짜고짜 눈물바람부터 하는 거. 예비 시아버지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며 말끝을 흐리고 그 와중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우는 걸 가지고 또 타박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일하는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에게 뭔가를 속삭이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아가씨. 내가 끝까지 교양 있게 대해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네. 존댓말도 아깝네요. 아가씨는 너 아까 화장실에서 뭐 훔쳤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까 너 오기 전에 타이어 반지 끼고 있었는데 손님 맞을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어디 빼두고 잊어버린 것 같아. 여기 이 아줌마한테 찾아보라고 시켰었는데 방금까지도 온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지 뭐니?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번쩍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내가 너 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핸드크림을 발랐는데 그러면서 반지를 빼둔 게 기억이 나는 거야. 설마 그러니까 어머님 반지를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럼 네가 아니면 여기서 내 반지를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니? 여기 이 아줌마들 우리 집에서 일한 지 다 몇 년도 더 된 사람들이야. 신원까지 철저히 확인했고 여러 번 검증까지 했는데 그럼 이 아줌마들이 손을 댔단 말이니? 아무리 봐도 너야. 네가 훔쳐갔지? 맞지? 이래서 천한 것들은 안 돼. 당장 경찰 불러야겠다. 네가 떳떳하면 경찰이 와서 네 결백 증명해 주겠지. 당장 경찰 불러요, 아줌마. 당장! 우아하고 고상하고 교양 있고 기품 있으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서 막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전 맹세코 그 다이아 반지를 본 적도 없는데 제가 훔쳐갔다니요. 없는 집 자식이라고 무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둑년 취급까지 하시니 저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대로는 정말 어머님 반지를 훔쳐갔다는 누명을 쓸 것 같아서 저는 벌떡 일어나 제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어버렸죠. 화장품이며 소지품들이 와르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쏟아졌어요.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제 가방 다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머님 다이아 반지가 있으시면 제가 자진해서 경찰에 자수라도 할게요. 그런데 보세요. 없잖아요. 저 정말 아니에요. 아무리 단순한 멍청이라도 훔친 물건을 가방에 고스란히 넣는 바보가 어디 있니? 어디 뒤질 수도 없는 몸에 숨기거나 아무튼 재주를 부려서 어딘가에 숨겼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경찰 부르자니까.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퍽퍽 치고 있는데 진짜로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어찌나 손이 빠른지 어머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12에 전화해서 경찰을 부른 거죠.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도난 사고가 있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여기 심증이 가는 범인도 잡아뒀으니까 얼른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죠? 쟤예요, 쟤. 오늘 우리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제 집안 형편이 좀 어렵고 없이 자란 애여서 그런지 들어올 때부터 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 집 이곳저곳 구석구석 살피더라고요. 앞만 뜯어봐도 내 아들 신부 가무르는 절대 안 될 것 같기에 쓴소리 몇 마디 했더니 그만 앙심 품고 훔쳐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막 손가락질로 가르치며 경찰이 묻지도 않은 저에 대한 얘기까지 막 늘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제 가방까지 다 뒤집어서 보여드렸는데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 맹세코 그 다이아 반지를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화장실에 빼두셨는데 제가 손을 씻으러 갔다가 그 반지를 훔친 거라고 의심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 정말 아니에요.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어떻게 옷이라도 벗어서 제가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까요? 전 너무도 억울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까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자, 보아하니까 모르시는 사이 같지도 않고, 아는 사이끼리 뭐가 없어졌다고 의심하고 그러면 사이만 나빠집니다. 그 신고한 아주머니가 누구시죠? 저예요. 아니, 사모님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셔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네네, 맞아요. 여기 CCTV 같은 건 없나요? 그걸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CCTV 있어요. 엄마가 가끔 강아지를 두고 외출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밖에서도 잘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애완경 감시용을 하나 사서 달아드린 게 있어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거 돌려보면 되겠네요. CCTV가 있다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제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그간 찍은 영상을 돌려보는데 갑자기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재생되던 영상을 탁 멈춰버렸습니다. 찾았다. 여기 다시 돌려봐봐. 경찰이 가리키는 구간의 영상을 돌려보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범인이 영상에 아주 생생하게 찍혀 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상상 초월 기절초풍하게 만든 다이아를 훔친 범인이 누구였는지 짐작하셨나요? 가정부 아주머니? 시어머니의 자작극? 아니면 정말로 제가 훔쳐놓고선 오리발을 내밀었다던가. 그런데요, 범인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히 아끼는 강아지 미미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뺀 건 화장실에서 손을 씻느라 그러신 게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화장실에 두고 온 게 아니고 그대로 끼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크림을 바르시며 빼서 응접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더라고요. 핸드크림을 바르다가 뭔가 급히 생각나는지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가시고 그 사이에 미미가 응접실 테이블로 깡충 뛰어올라가 그 반지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쥐잡듯이 잡던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에게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강아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미미야, 네가 그걸 삼켰어. 그 큰 걸. 세상에, 이 조그만 뱃속에 그 반지가 들어갔다니. 아우, 배 안 아플까? 여보, 당장 동물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미안하다 미미야. 엄마가 정신머리 없이 반지를 왜 거기다 빼둬서는. 아줌마, 얘 아까 똥 안 넣었어요? 거기 반지 없나? 얼른 한번 뒤져보세요. 충격적인 도둑의 정체가 밝혀졌는데도 어머님의 황당한 반응과 태도에 경찰마저 혀를 내두르며 예비 시어머니를 질타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관리 소홀로 물건이 없어진 거였고 그 탓에 이렇게 경찰까지 출동하게 일을 크게 만들어 놓고선 지금 걔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 아가씨가 얼마나 억울하면 아까 옷까지 다 벗어서 보여주겠다고 했겠어요. 얼른 며느리 되실 분께 사과하시고 좋게 마무리하세요. 며느리 되실 분이라니요? 얘랑 우리 집안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만 볼일 끝났으면 돌아들 가세요. 남의 집에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렇게 경찰들이 돌아가고 시어머니는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셨어요. 혼자 방으로 획 들어가 제가 집에 갈 때까지 나와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늘 일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저 사람도 무안하고 당황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줘요. 그리고 잘 가고 볼 일 생기면 또 봅시다. 예비 시아버지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왔고 남자친구에게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살면서 도둑 취급받은 건 정말 처음이야. 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결혼해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진짜 자기야,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 아니야. 오늘 유난히 이상하시네. 내가 책임지고 엄마 허락 받고 다시는 자기한테 그런 일 없게 할게. 화 풀면 안 될까?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그 사이에 자기가 정말로 이 결혼에 자신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어머님께 확고한 결혼 승낙을 받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저는 남자친구와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는 도저히 이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시간을 갖기로 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일단 앉으세요. 차 준비해 드릴게요. 뭘로 드릴까요? 시원한 커피로 한 잔 부탁해요. 어머님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어머님은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교양 있고 기품 있는 부잣집 사모님의 모습으로 다시 감쪽같이 되돌아가 있었죠. 저는 조금이나마 기대를 그리고 희망을 가졌어요. 남자친구와 다시 결혼을 꿈꿀 수도 있겠다 싶은. 왜냐하면 전 정말로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길게 시간 안 뺏을게요.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 그날 아가씨 우리 집에 왔을 때 처음부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란 게 한번 색안경이 껴지니까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됐네요. 그땐 내가 좀 지나쳤어요.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나 사실 아가씨 뒷조사를 좀 했어요. 대체 어떤 집안 아가씨길래 이렇게 우리 아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는지 궁금한 것도 있어서 알아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가씨 이전에 식장까지 다 잡았다가 파혼을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맞죠? 내가 아가씨랑 사귀었다는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는 그 남자도 만나봤어요. 아가씨에 대해 아주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밝히더니 어디 부잣집 놈 하나 물고 싶어서 자기랑 헤어진 게 분명하다고요. 아니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면 그 정도 조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떠나서 우리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명백한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정말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군요. 알아보니까 그 남자와도 3년 넘게 만났다고 하던데 결혼 준비까지 했을 정도면 둘이 할 거 못할 거 다 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를 내 며느리감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아가씨가 내 입장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도둑 누명을 썼을 때와는 달리 전 아무런 해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뒷조사를 했다니 너무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당장 이 사실을 어머님이 아셨다는 게 정말 큰일이다 싶었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네 이건 비밀로 할게요. 나도 우리 아들이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줄 수 있어요? 당장 확답 못 드리겠어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가씨,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언젠가 자기가 한 일은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봐요. 아가씨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의심했지만 결국은 반나절도 안 돼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우리 아들도 아가씨가 웬 남자랑 같이 살다시피 연애하고 파혼까지 한 걸 알게 되면 헤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일 거예요. 게다가 그래 보여도 이상한 결벽증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 겁니다. 내 아들이라 내가 잘 알아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내 말 알아들은 걸로 생각하고 일어날게요. 우리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좋게 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님은 신신당부를 하고선 가게를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니, 신신당부가 아니라 반협박이었죠.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제 과거를 다 알리겠다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머님이 저렇게 저를 너무 싫어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까지 떼어내려고 하시니까 왠지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살면서 엄마랑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 본 적은 처음이야. 나 사춘기도 별일 없이 지나갔거든. 엄마도 내 말이면 무조건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영영 엄마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겁나. 처음으로 엄마가 너무 믿고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 같고 그렇다니까.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엄마 허락을 받아내고 말 테니까. 이렇게 저와 결혼이 간절한 사람이니 제가 작정하고 어머님과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영영 모자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나쁜 생각이 들기도 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하게 한 수모를 이렇게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스스로가 봐도 무서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어머님과 사이가 영 틀어질까봐 결혼을 강행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친구들의 의견은 정반대로 갈려요. 내가 결혼해본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난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할 것 같아. 아니, 결혼 자체를 안 할 것 같아. 앞으로 자식도 낳고 우리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달마다 우리 친정으로 큰돈이 빠져나가니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있겠어? 어디 아프시면 또 돈 들어가고 집 수리한다고 돈 들이고 내가 느끼는 건 조건이 그나마 맞아야 결혼 생각이란 걸 해볼 수나 있고 부모님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도 꿈꾸기 힘든 현실이라는 거야. 난 정반대였잖아. 우리 집이 시댁보다 경제력이 좋아서 친정 엄마랑 아빠가 반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내가 울고불고 해서 결혼했었지. 근데 지금 봐봐. 우리 부모님이 남편 진짜 친애들처럼 생각하시잖아.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해드리면 언젠간 반드시 마음 바뀌어서 너 누구보다 예뻐하실걸? 어른이라고 무조건 옳은 결정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 더구나 남자친구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동안 해준 것들 저도 살면서 보답하고 싶고요.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남자친구와 파혼한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제 발목을 잡는데 지금의 남자친구와도 파혼을 하면 2번 파혼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 앞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너무도 두려워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저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남자친구만 믿고 이 결혼을 감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이쯤에서 물러나실 건가요? 어떤 의견이든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의견 기다려 보겠습니다.